북한이 오늘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서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주로 오물풍선 살포를 이어갔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파편은 발사 지점 기준으로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청자분들이 YTN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미사일 발사 시각쯤에 경기와 서울 곳곳에서 바라본 동쪽 하늘에 하얀 연기가 길게 뻗어 있는데요. 합참은 미사일이 날아간 쪽을 촬영한 것이라면 미사일의 비행운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기가 평소보다 많이 나서 이렇게 비행운이 남았다는 설명인데 연소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며 엔진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자세한 재원과 실패 원인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사일 발사 직후 임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도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살포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북한은 어젯밤에 오물풍선 250여 개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는 북한은 오물풍선 350여 개를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며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의 반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총 6차례 살포했고요. 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병행하며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맞대응했지만 이후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숨진 23명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뿐 아니라 공장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지금도 사망자 대부분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건 한국인 3명 그대로입니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는 신원이 빨리 확인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신원 확인은 시신과 유족의 DNA를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유족 DNA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가운데 10여 명의 유족이 국내에 거주해 DNA가 빠르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족은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빈소도 제때 차리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간이 분향소에선 영정사진도 없이 추모가 이뤄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화성시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합동분향소 3곳을 더 설치하고 애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과수 부검이 끝나고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장례 절차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무엇을 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네, 조만간 경찰이 업체 아리셀 본사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앞서 경찰은 업체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하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 여부도 조사 중인데요. 오늘 오전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오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번 공장 화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현장 화재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교 청사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화재 원인과 책임관계 규명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DNA 검사에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장에 전화로 요청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유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게 빨리 시신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신원 확인이 되고 시신이 인계되는 대로 장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가 4파전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두 여권 인사의 신경전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 오늘까지 의원실과 사무실 당직자 인사에 주력하고 내일부터 영남 지역을 돈단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은 따로 없을 전망인데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홍 시장은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걸 두고도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이 참 가관이라고도 맹 비난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홍 시장의 비판 발언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홍 시장은 앞서 나경원, 윤상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서 홍 시장이 나경원 의원과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무엇이든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내 한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의원이 30여 명이라는 일각의 얘기엔 사실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지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쪽이 강하다라고 흘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아마 깜짝 놀라실 일이 곧.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경남과 부산 지역을 찾아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을 만나는 등 이른바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자체 핵 무장론을 띄운 나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안보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정해 정책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YTN에 출연해 당을 살리겠다고 원외 인사가 나오질 않나 이른바 러닝메이트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 대표하면 감독을 경질하지 않습니까? 선수하고 관중을 어떻게 이게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윤 의원은 또 앞선 기자회견에서 당원 시민선거대책위원장 모집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나란히 줄 세우는 정치는 지양하고 나란히 앞으로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에는 이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이춘석 의원의 경우 사무총장을 했고 이계호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하는 등 2명 모두 4선의 여러 당무 경험이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지역별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원샷 경선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지역별 결과를 공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적잖다는 전망도 있지만 당원 당규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여전히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도층 흡수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선 다양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우상호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적인 원리로는 반대할 수가 없지만 중도층에서 욕심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면서 이재명 1극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상임위원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죠. 네, 오늘은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열어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어 오후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어제 법사위 등 상임위 활동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고 고압적으로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맞제소는 물론 국회 선진화법상 퇴거 불응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여야는 일단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국회부의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 배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정무위원회 윤환홍, 기획재정위 송원석, 국방위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이철규, 정보위 신성범, 여성가족위 이인선 의원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3선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겠다는 뜻을 추 원내대표에게 전했습니다. 초선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여당에 원구성 협상의 묘수는 사실상 없다는 내용의 글을 초선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44명의 동의를 받아 추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글에는 또 국회의석은 절대적으로 밀렸지만 국민 여론은 밀리지 않게 정말 잘 싸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대해 의견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엔진 쪽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엔진을 완전히 손상을 시켜서 그 해당 엔진을 완전히 파손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고요. 어물풍선도 6번째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전 5시 반쯤에 예.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일단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YTN으로 제보가 많이 왔어요. 예. 영상인데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영상이 이게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미사일 파편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합참 발표대로라면 평양 인근에서 원산으로 쐈거든요. 예. 그리고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폭발 파편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해에서 지금 본 광경으로 추정이 아니, 되거든요. 동해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동해 쪽에서요? 예. 그러면은 강원 원산 쪽이면은 동해에서는 볼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예. 원산이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만일 서해 쪽에서 봤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평양에서 일대니까. 아니, 서울 일대에서도 봤다는 제보가 왔어요. 그거는 너무 멀죠. 너무 멀다. 너무 멀죠. 왜냐면은 지금 저게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극초음속 미사일 4월에 썼던 화성 16 나영의 경우에 예. 정점 고도를 100km 정도로 파악했거든요. 아. 그럼 평양에서 쐈다면은 아마 정점이 아니고 예. 아마 서울에서 봤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될 텐데 그럼 100km도 안 되는 상공에서 서울에서 봤다 그러면 적어도 거리가 한 100km 이상 되는 상황에서 연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 육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항공기도 항적을 남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다양한 가능성은 봐야 되죠. 근데 군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원산 쪽에서 우리 쪽으로 상당 부분 내려와서 만일에 폭발했다면은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서 만일에 서울이나 서해에서 봤다는 거는 쉬운 판단은 아니죠. 예. 어쨌든 탄도미사일 한 달 만에 발사인데 합참은 실패로 보고 있어요. 뭐 근거가 뭔가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이 궤적을 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그리면 레이더 끝까지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면 터진 거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고도에서 터져버리면. 예.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엔 어떤 실험을 했길래 실패했을까요? 지금 합참 발표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예. 왜냐하면 발사 시점과 떨어지는 시점 시간을 계산해 보면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궤적이 그려질 때 적어도 속도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마5 이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도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개연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왜 북한이 썼냐면 네. 지금 24일 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네. 22일 날 루즈벨트, 시오도 루즈벨트 항모 강습단이 부산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비난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새로운 위력 시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거리가 적어도 평양에서 부산 정도 사거리를 넘으려면 한 700~800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4월에 썼던 화성 16 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때 분명히 본인들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랬거든요. 예. 그게 3,000에서 5,500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괌까지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괌까지 오키나와까지 주일미군기까지 포함하는 위력 시위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패한 거죠. 예. 루즈벨트 함이 국내에 처음으로 입항한 거죠.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오는데요. 예. 이제 원래 이쪽 전구는 이제 그 레이건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예. 그게 주력함이고 루즈벨트호는 이제 여기 왔다가 월말에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을 합니다. 예. 이건 해공군에다가 우주 사이버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훈련하고 중동으로 갑니다. 원래 여기 파견하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그 루즈벨트 함이라든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항상 저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 거리에 맞춰서 부산항에 입학하면 부산까지의 거리를 딱 추정을 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거예요. 그동안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다가 이번에 미사일로 도발하는 것은 그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든지 루즈벨트함의 입항 그런 것들을 다 겨냥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발인데 본인들 나름대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강일 부상이 5월 26일 날 담화를 냈을 때는 이제 서해에서 NLL 문제 제기했고 전단
대북 전단 얘기했고 한미 훈련을 얘기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서해는 GPS 결혼을 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은 오물풍선으로 예. 대응을 했고, 예.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한 18발의 예. 초대형 방사포로 대응을 했거든요. 예, 예. 이번에 24일 날 김광일 부상이 이미 한미 이 연합훈련, 네. 그다음에 루즈벨트호의 입항을 비난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응을 예고했고, 그다음에 예. 오물풍선은 이제 우리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기들이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자기들 명분은 전단을 보냈으니 대응하는 거고, 항모 전단이 왔으니 대응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요. 경찰이 지금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사고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업체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1000명을 했어요. 이미 개발했다. 거기에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최근에 푸틴 대통령도 방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러시아 쪽 기술을 더 전수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가능성은 매우 높죠. 예. 그러나 이제 마침 루덴코 외무차관이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완곡하게 한국이 좀 이해심을 가져달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도 선을 넘지 않을 거다. 아. 이 러시아가 제일 우려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의 무기는 북한제 불량품, 뭐 쉽게 말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신속히 정밀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로서는 악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우리도 선을 넘지 않을 테니까 예. 다만 급하니까 이해해달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죠, 네. 북한이. 근데 그 엔진 체계가 원래 적연질산을 사용하는 북한 게 아니고 이번에 사용한 건 케로신, 항공등유하고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이게 러시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실패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는 기술 안 주고 있는 안 거죠. 주고 구형 있는 기술 거예요?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예. 첨단 기술을 주면 우리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러는 지금 냉랭한 것 같지만 서로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물풍선도 지금 6차 살포를 감행을 했고요. 밤마다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밤에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도 전단 밤에 보냅니다. 예. 밤에 심리적으로 보내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격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풍선은 특성상 바람이거든요. 예.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밤에 예. 보내기가 용이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탈북 단체가 10여 개 풍선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김여정이나 북한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북한 당국자가 수십 배로 대갚아주겠다고. 아. 그러니까 첫날 24일 날 350, 네. 이번에 250개거든요. 네. 그럼 10개 보는 거에 대해서 60배 보복을 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계산이 되네요. 이 말을 이행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개 정도가 경기 북부 서울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국회 앞에 떨어진 것도 있고요. 인천공항에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항공기 이륙하다가 혹시 빨려 들어가면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신의 전투기 F-35를 사왔거든요. 예.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새 한 마리가 1,000억 원이 넘는 비행기를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예,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만일에 항공기에 이 오물풍선의 일부라도 빨려 들어가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운항을 좀 지연하고 3시간가량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재개한 거군요. 이 모든 상황인데 레이더로 잡히니까 예.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항을 재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뭐 쓰레기 분변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종이 조각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28일, 29일 날 그때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로
해로운 분변, 그러니까 두엄, 정말로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해를 끼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문기지 보냈거든요. 이게 정전해충 위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단을 보냈거든요. 생필품이나. 그러니까 1, 2차 때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는 걸 안 것 같고 유엔사에서 즉각 정전해충 위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3차, 4차 때는 분변 같은 게 안 들어 있었어요. 전단에 유사한 것들. 그리고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전단이 오지만 자기는 그냥 종이 쪽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전단과 유사한 걸 보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군이 대응하는데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전단을 보냈으니까 저쪽도 전단을 보내면 이 전단에 대해서 심리전 대응하는 명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 보고 계시는데 그 풍선에서 이제 오물을 이렇게 담아서 매달고 이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절대 맨손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YTN에 그 북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연구한 이 전문가가 있어서요.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뭐처럼 보이십니까? 슬리퍼인가요? 슬리퍼인데 네. 손수 제작을 한 겁니다. 장판과 스티로폼 일부를 잘라서 네. 지금 바느질을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밑바닥은 스티로폼 2개를 지금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투박한 그런 바느질로 지금 기운 상태고요. 장판을 오려서 만든 건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윗부분에 보시면 약간 디자인 요소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지고 오신 건데 이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 그냥 페트병인 것 같은데요. 뭐에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에 사실 이 많은 페트병이 들어있었는데요. 근데 이 용도가 바로 이게 어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부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상에 가서 이 해안가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폐어구입니다. 그 정도로 플라스틱을 그냥 뭐 버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페트병을 일일이 모아서 이 노끈을 지금 묶어서 이거를 이 부표의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만 보더라도 북한의 지금 뭐 생필품 역시 얼마나 또 부족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지금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게. 저건 이제 그 서해안, 특히 서해안의 표류한 것들을 수거한 내용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오물풍선은 우리 당국이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일단 이제 보통 공중에서 살포합니다. 기폭 장치라는 걸 넣어서 그 비닐이 찢어지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광범위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 그대로 수거한. 이건 수거하기 편하죠. 근데 어찌 됐건 뭐 특별한 생화학 테러나 그런 의도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일단 비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유사시 여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마시고 신고하고 안전하게 당국에서 수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6번째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는데 그럼 우리 군은 뭐 대북 확성기로 대응할 계획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서해, 연평도, 병영도 이쪽에서 군 훈련을 했습니다. 대형 사격 훈련은 아니고요. 원래 9.19 합의에 따르면은 9.19 합의에 따르면 이제 완충수역이나 5km 이내에서는 이제 육상에서는 훈련 안 하는데 첫 이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K9 스파이크 미사일, 그다음에 천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290여 발을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 GPS 공격도 있었고 아마 이 정례화의 일환이고 또 이제 유엔 사령부, 유엔사 요원 인원들도 참관하에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대응인데 이번 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확성기 방송을 대응을 해서 이러면 이제 대응은 되지만 저쪽도 또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쪽도 북한도 지금 수위는 약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먼저 보냈으니까 보낸 거고 또 오물풍선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순화됐거든요. 초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황 관리, 긴장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 스포츠축제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개 종목에 140여 명이 출전하는 우리나라는 무더위와 테러 우려, 그리고 유럽의 텃세를 딛고 준비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파리올림픽 D-30 미디어데이가 한창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네, 아직 한 달 전이라서인지 아직은 올림픽 분위기가 덜 나는 것 같은데요. 선수촌 열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선수촌, 선수단, 그리고 결연합니다. 매우 결연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미디어데이를 맞아 취재진이 훈련장 곳곳을 돌면서 선수들 직접 만나고 훈련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 또 결연함과 진지함이 다 느껴집니다. 오늘을 끝으로 앞으로 30일 선수단은 외부 손님 맞이를 최소화하고 훈련에만 집중합니다. 이번 하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21개 종목에서 선수 140명이 출전합니다. 남자 축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이 사실상 전멸한 그 여파가 워낙에 큰 건데요. 이번 주 육상 종목 엔트리가 최종 확정되면 최대 142명 선수가 파리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위기, 또 확 쪼그라든 선수단 규모까지 감안해서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5개, 종합 15위권으로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양궁 5개 종목에서 3개, 또 펜싱과 배드민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요. 수영과 사격, 체조와 유도 등에서도 당일 컨디션에 따라 충분히 금메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재근 선수촌장 겸 총감독은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파리 경기장에서 이상승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때 10대 막내로 출전해서 MG 돌풍을 일으켰던 양궁 김재덕, 수영 황선우 선수는 더 강력해져서 파리로 출동합니다. 두 선수의 당찬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10대 선수로서 출전했지만 이제는 20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큰 영광의 무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할 거고, 목표는 남자 단체는 우승 금메달 따는 것이 큰 목표고요. 도쿄올림픽 때처럼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경기 중에 화이팅 소리 외칠 거고요.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그런 조금이나마 쌓아온 경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합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관중보다 유관중으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게 좀 더 힘이나 시너지 효과를 많이 얻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를 보여야 할 텐데요. 파리 폭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파리는 지난해 7월 온도가 43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길바닥의 온도는 57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에어컨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우리 선수들 더위와의 싸움이 메달 사냥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는 얼음팩을 넣은 냉조끼, 또 목수건, 손 선풍기를 선수단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도가 18도로 계속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얼음에 비해서 동상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열사병의 예방부터 부상을 입는다고 하면 그런 부위에 꽤 장시간 감아놓고 냉찜질을 하도록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믿는 구석은 현지에 차리게 될 훈련 캠프입니다. 체육회는 파리 인근 퐁텐블로 지역에 프랑스판 국군체육부대를 빌려서 작은 선수촌으로 꾸몄습니다. 우리 선수단 현지 적응 훈련과 막판 컨디션 관리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금메달 13개를 땄던 엘리트 스포츠의 전성기,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부활한 건데요.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선수단은 다음 달 9일 결단식에 나서고 선발대는 11일, 본지는 20일 결전의 땅 파리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원희룡 후보와 만나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 후보가 웃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만남 요청은 2번이나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도 한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인데
출발부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직격했습니다. 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무엇이든지 열려 있다면서 홍 시장도 나 후보와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권 후보가 친한 반한 구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한 후보는 친소 관계로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참 후지다면서 친국가, 친국민 하겠다고 응수했는데요. 오늘 정치호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그리고 방향과 생각 그리고 정치 경험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건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 해야 되고 친국가 해야 되고 친국민의 힘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호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싶어서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들은 만났는데 한동훈 후보는 2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2번이나. 일단 한동훈 후보가 싫겠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2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그다음은 내 차례인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당권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 당권을 잡고 나면 더 그 확장세를 몰아갈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그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많이 추락했어요. 최근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지지율 저하가 자기의 지지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많이 쏠렸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심이 80%, 20%가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는 게 한동훈 후보의 그 득표 전략에는 확실히 불리해지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홍준표 시장을 만남으로써 좀 더 다지려는 그 목적으로 시장을 만나서 대구 지역의 민심을 좀 더 아우르고 싶은데 오히려 홍 시장이 저렇게 싸늘한 반응을 넘어서서 공격을 하면 아무래도 또 지역의 그 당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저런 면이 실제 있었지 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이야기를 하면 뉴스가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은 사실 그 당내의 유력 인사들 뭐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극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늘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기 드물게 홍준표 시장은 그런 속셈을 숨기지 않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마구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게 공격을 당하면 또 다른 공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별로 대꾸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별로
대꾸를 못 하잖아요. 예, 무대응입니다. 예. 근데 무대응인데 예. 일반 국민들이나 또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맞으니까 끽소리 못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네. SNS를 통해서 계속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과거 국정농단 검사 시절에 우리 당원 또 당직자 1,0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다라고 비판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는 이제 중앙 정치 그 중에서 이제 차기 대권에 어쨌든 변함없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소위 이제 하방에서 이제 저 지방에 가 계신데 거기에서도 정치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SNS 정치를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죠. 당권 후보들도 다 찾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당권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당연히 찾아가는 것인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으로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행동의 그 패턴 위에 사실 이번에 왜 한동훈 이제 후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후보에게 저렇게 박절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김재원 우리 최고위원 후보십니까 이제 후보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 이야기는 굉장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한동훈 후보를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때리면 봅니다. 때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가 찾았는데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도 있냐고.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 잘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결과적으로 열심히 서로 하다가 결선 투표에 가서 2, 3위 정도가 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결선에서 뒤집는 그런 그림을 상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인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4시간 정도 저녁 만찬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아마 당신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후보에서 떠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음을 확신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나의 마음이 윤심이다. 뭐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만 만나는 것을 놓고서 이게 사실상 윤심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과 4시간 만찬 이후에 계속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윤의 복심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개인적인 한동훈 견제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그 감별사의 역할을 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SNS 글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찾아온 분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윤심이 이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윤상현 후보 중에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 한동훈 위원장에게서는 조금 멀어진 걸로는 보여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나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밀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보다는 아마 결선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서 이기는 과정을 생각하고 오히려 좀 그 균등하게 또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실질적으로도 맞거든요. 그렇군요. 어느 쪽을 밀었다가 그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균등하게 보고 있다가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일단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윤상현 후보는 연일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면 자꾸 탈당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저 말의 그 이유를 분석을 하려면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의 그 근원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우리 당의 주요한 지지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가 높은 이유를 물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지금 이제 그 총선이 지났는데 괴멸적으로 우리 당이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무력하다, 무기력함을 넘어서서 거의 존재 자체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좀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데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이 범죄자들이 막 날뛰고 국회에 범죄자들이 자기 세상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제대로 싸우지 않냐. 한동훈이 그 대표가 되면 제대로 싸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 찍자. 뭐 이런 단순 논리로 지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지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보여주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해야 비로소 인기가 올라간다. 그런 또 주위의 그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이슈를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은 잘 싸우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제일 그 처참한 경험이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잡았을 때 당이 탄핵을 불러온다든가 또는 분열이 된다든가 두동강이 난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이 탈당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큰 문제라는 인식은 공동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그 점을 굉장히 많이 그 접하고 이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이 상황, 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표가 이제 윤상현 의원한테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뭐 대안론, 수정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대안론, 수정론 자체가 이 당원들 또 당의 아주 그 핵심 지지층의 문제에서는 그 최상병 특검법의 그 실체를 실체적 진실관계 내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억울한 사람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내놓은 법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인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아무리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찬성하고 나서는 것은 뭔가 좀 위험한 소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뭐 대한변협이 됐든 그리고 뭐 대법원장이 됐든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특검의 임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나 그쪽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해서 추천을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특검을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받아들인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 특검 수정안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없는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안이고요.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는 그 여론의 한동훈 후보의 여론의 흐름은 이 특검 제안을 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시기의 여론들인데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것이 반영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이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김재원 최고대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문제가
뭐 단순하게 보면 뭐 분석할 것 없이 보수 세력 안에서는 지지층 안에서는 반대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네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미세하게 시작되는 변곡점의 흐름이 바로 이것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와 또 강력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 지금 나경원 후보도 있잖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계속 요새 핵무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핵무장 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핵무장 해야 한다는 말을 연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경원 후보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이 한반도의 그 핵 문제, 특히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또 지금 러시아 군대의 자동 개입 조항까지 조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만 그것도 과연 제대로 펼쳐질지 모르는 해구산에 의존해서 과연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단순한 의구심도 있고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 대한민국에도 핵을 보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되어 오던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 이것을 의논하자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보수 표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심에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합리적인 논쟁이 계속되면 사실은 지금 당장 곧바로 핵 보유는 안 된다든가 또는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든가 이 세 가지 이야기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이슈를 선점한 이슈 선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권주자들의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제 우리도 핵무장해야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조금씩 달라요. 핵무장 추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희룡 후보. 한미 핵 공유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윤상현 후보. 그리고 핵무장 잠재 역량까지는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 세 개가 한동훈 후보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표심에는 당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하세요. 것은 지금 분석대로 전당대회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그런 뭐 전략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이렇게 막 던지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적어도 이런 감각밖에 없는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잖아요. 우선 정말로 이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 이걸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본과 대만의 연쇄 핵무장을 불러일으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에 찬성할 리가 있겠나요? 핵무장하려면 우리 NPT 탈퇴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동맹국 미국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구산을 공약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구산 공약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브라운 미 합참 의장도 지금 요즘에 있는 그 러시아 북한 그 조약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무에 따른 워싱턴 선언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저렇게 이제 지지 세력의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저렇게 막 던지는 것이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100배 더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과정에도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민주당의 공식 의견에 가까운 것이고 지금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장에 자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싸움, 신경전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전 유상범 의원님.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공부 가지고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안정 있는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만 나빠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제 법사위 모습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도 역시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 옛날 국회에서 직접 의원 활동하실 때 물론 여야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면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22대 국회가 열려서 첫 번째 만난 자리예요. 예. 그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될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팬덤 정치 더 나가서 강렬 지지자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그 현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름이 뭡니까 하고 들어가세요. 또는 그 청문회 때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뭐 장성들을 그냥 쫓아내는 것 이런 걸 보고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통쾌했을 겁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우리가 역시 권력을 잡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줬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걸 보면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국민들이 매번 결정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대표자를 뽑아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위임한 건데 그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저 모양으로 움직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저렇게 운영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우상호 전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중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저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저 이제 막말 싸움 이걸 빼고 저 본질을 본다면 뭐냐면 저건 이제 국회법 제 145조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게 뭐냐면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임위를 같이 이제 복귀하기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간사인 이제 유상범 의원이 발언을 이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시키기로 했던 이제 방송 3법과 이제 소위 이제 방통위법 그걸 통과를 하려고 논의하자라고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간사 선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이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어차피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은 뭐냐면 저렇게 이제 허락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막 하고 하는 것들이 회의의 질서 유지에 어긋난다 보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저것을 제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회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어서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공부 논쟁까지 된 이름을 것인데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대승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어떤 논쟁들이 좀 줄어들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않게 봅니다. 그렇지 않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한 1-2주일 안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서로 수그러들면서 서로 합의해서 이제 가는 체제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꼭 그렇게 여야가 좀 합의하고 양보하고 정치가 맨날 싸우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장면이 펼쳐질지 좀 더 지켜볼게요.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전 의원,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다만 과연 이번에 당대표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네.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듯 다른 듯 하긴 한데 일단은 대권 가대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권 가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걱정들이 이제 우상호 의원 발언을 보면 이제 소위 저렇게 대표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로도가 이제 높아진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이제 이해창 전 총재의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들고는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당내 구성원들,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예요? 상황론이죠. 현재 상황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체 불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대표를 연임하고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바도 있지만, 그리고 피로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다라고 하는 현실론, 상황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당 외부로 시야를 돌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과 싸우라라고 하는 주문을 대놓고 하는 이런 총선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 심판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 환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론으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체 불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의원들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층의 표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중도층에서 이거 욕심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받을 수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런 건 걱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저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 재출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론이 아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생각보다 좋게 본다고 한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가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저기에는 그 중도층 일부도 그렇게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이제 조사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어요. 좋게 본다 42%, 좋지 않게 본다 47%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좋게 본다가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 상황론 현재 그런 것들이고요. 이것을 무슨 방탄을 위해서 대표를 연임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이미 기소될 건 다 됐는데 방탄할 게 없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출마하겠다, 당대표 도전하겠다. 얼마 전에 뭐 이인영 의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글쎄, 뭐 들리는 바는 없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다른 분들도 이제 도전할 때가 되고 그럴 자격들이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론 당 내부와 외부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론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저걸 걱정하면서도 뭐 민주당 자체로는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당대표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체 불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유일신이죠. 어버이이고 이재명 시대인데 감히 이재명 시대에 이인영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대형무도죄로 이른바 개딸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체급을 키워서 당대표에도 도전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좋은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거 뭐 다 물어뜯기고 나중에 남은 것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못 달려드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스스로도 이것을 전당대회를 또 해서 또 대표에 나가서 거의 내가 내를 뽑는 그런 당대표가 되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도 많을 텐데 왜 저러느냐를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방탄이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 9월 26일 날 구속전 피의자신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뻔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요, 이런저런 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예. 그 대장동 사건이라는 큰 사건에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내용은 예.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서 얻는 그 필요성보다는 구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약간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걸 보고 이 당대표 자리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봐요. 예. 딴 거는 둘째 문제고 당대표기 때문에 불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기소될 거 다 됐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되면 당 대표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기 때문에는 이제 일부였고요. 예, 다툼의 여지도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 딴 부분은 다 그 이재명 대표는 그저 법리적으로 봤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속 안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절대 당 대표 자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욕을 듣든 이재명 말든 그냥 대표가 이제 2기 대표가 뭐 되는 건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완성이 이미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대표가 다시 됐을 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예. 바로 이러한 외부의 비판이나 당 내부의 일부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그 민생 주제를 가지고 주도하는 예. 유능한 민주당, 유능한 이재명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탈바꿈시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기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는 이재명의 1극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유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2기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알겠습니다. 아무리 예. 유능해도 재판 예. 네 번 받으러 다니면 힘들어서 못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조금 전 입장이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세브란스 병원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것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은 정상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대 병원 무기한 휴진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응급실이라든지 다른 곳들은 정상,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 분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정상화 이제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예, 어쨌든 원 구성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원 구성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아예 그냥 국회법으로 정해놓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면 네. 의석 수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장 수는 지금처럼 배분을 한데 예. 제1 의석을 가진 당부터 당연히 이제 법사위도 갖고 운영위도 갖고 다 일당이 다 가는 것으로. 아니, 예. 숫자만큼 먼저 숫자만큼 우선적으로 가는 가져가는 뭐 이런 정도의 제도화를 좀 해보자는 뭐 그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제도화를 좀 빨리 좀 만들어서 예. 다음 원구성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하는 거 중요하겠고 여야가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국회 예.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뿐만 아니고 직권 상정, 날치기, 예. 폭력 이런 것을 전부 다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래서 선진화법 예, 만들었잖아요. 그런 운영을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 선진화법을 오히려 국회 파탄의 도구로 활용한 네.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에서 아무리 다수파 소수파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 협상과 대화 타협이 없으면요 사실은 국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결론은 다 나 있잖아요. 예. 이거는 도돌이표예요. 그냥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 다음에 와서 제의 요구하는 그 외에는 전부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꼴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이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를 스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예. 그 지지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정치만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예. 해법은요?
해법은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모두 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그 지켜봐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은 이해하지 않잖아요. 민주당 탄만하신 김재원 의원님의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두 분 또 출연해서 또 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른한 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인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이제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조금 전 오후 4시쯤 경찰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50여 명이 투입돼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인력을 파견한 업체 등 3개 업체 5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곳 공장에도 압수물을 담기 위한 상자를 들고 수사관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오늘 강제 수사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표 등 3명을 입건하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 여부도 조사 중인데요. 오늘 오전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분 3명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건 한국인 3명 그대로입니다. 국가수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는 신원이 빨리 확인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원 확인은 시신과 유족의 DNA를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유족 DNA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가운데 10여 명의 유족이 국내에 거주해 DNA가 빠르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족은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빈소도 제때 차리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간이 분향소에선 영정사진도 없이 추모가 이뤄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화성시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합동분향소 3곳을 더 설치하고 애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건데 손 씨는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욕설은 계속됐고 실수라도 하면 집으로 보낸다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코치 2명은 숙소에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담 경찰 앞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측이 지난 3월 이뤄진 손 아카데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욕설과 체벌 등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이 고소인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만난 아카데미 코치들이 사과 없이 처벌불원서 작성과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우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5억 원 합의금을 이야기했을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안 나오도록 잘하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욕이랑 승질내고 본인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잘 끌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게 감독이나 코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손흥정 감독. 진실 공방 속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형수를 꾸짖었는데 환영 입장을 낸 피해 여성 측은 황 씨 처분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SNS 계정을 통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다른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선고 과정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A씨를 꾸짖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영상 유포를 통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러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이뤄진 공탁 역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선고 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 위로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 판단 이유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 황의조 씨에 대해선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는 가운데 처분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 소매치기단이 백화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러시아 출신 남녀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1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이인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올해 경제픽 첫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기저효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항상 이게 출생아 수가 줄었다 이런 좀 우울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었거든요. 비율로 보면 2.8% 조금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 인구절벽 걱정이 극심할 정도로 그동안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졌거든요. 이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이런 감소세가 무려 18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4월 출생아 수가 19,000명을 넘어서면서 반등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건 19개월 만입니다. 네, 이렇게 추세가 바뀐 이유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기저효과가 워낙 컸는데요. 1년 전이죠. 지난해 4월에 태어난 아기가 18,000명대에 불과했거든요. 재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는 12.5%나 급감한 규모예요. 역대 최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를 올해 좀 톡톡히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생아 수 증가를 두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워낙 줄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보인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물론 결혼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유행이 한창일 때 결혼식이 많이 미뤄졌었거든요. 이런 결혼식이 재작년 8월부터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혹시 아실까요? 얼마나 걸려요? 1, 2년 아닐까요? 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런 좀 그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통계청 분석인데 그렇군요.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많이 해야 그러면 출산하고 또 아이들 출생아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또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혼인 건수도 늘었습니다. 4월에 깜짝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18,000건이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5%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줄었었는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4월 결혼 건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던 데 따른 역시 기저효과가 좀 컸고요. 그리고 또 올해 4월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 일수가 좀 길었다고 해요. 하루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결혼에 관련된 것인데요. 화면 주시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약 대란 나아질까? 앞서 결혼이 살짝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결혼 건수가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예식장 잡기는 어렵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선뜻 들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모순점을 만들어낸 게 코로나거든요. 저희가 그래픽 한번 준비했는데 혼인 건수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 2020년, 2021년을 보면 결혼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2020년 10% 넘게 줄면서 21만 건으로 주저앉았었는데요. 2021년에는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조금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인 건수가 급감하던 시기에 결혼식장이 줄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예약이 없다 보니까 2018년만 해도 1,000곳이 넘었었는데 예식장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700여 곳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식장
식장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여기 앞서 키워드에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올해 4월에는 또 결혼 건수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개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결혼식장 예약에 애를 먹고 있는 예비 부부들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이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립시설과 국립공원까지 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게 국립중앙박물관 이 전통 마당인데요. 좋네요. 네, 이곳을 비롯해서 예. 국립현대미술관, 세종호수공원까지 국립시설과 공공시설 등 모두 48곳을 식장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데요. 예약하는 방법 되게 궁금하실 것 어떻게 같은데 예, 다음 달 1일부터 공유누리라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인터넷 검색창에 공유누리 이렇게 공유누리? 치시면 되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다 이 시설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게 하객 인원이나 또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곳이 있고 또 일부 부담을 조금은 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도 예식 공간을 발굴해서 2027년까지 200곳 이상을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야지 더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었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기 기승의 당근이 꺼내든 카드는 당근이면 이거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직거래 중심의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1위 아니에요? 지금 3,600만 명. 3,600만 명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봤을 예. 법한데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 사실 그동안 당근의 강점으로 꼽혔던 게 기존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비해서 사기 거래가 적다는 점이었거든요. 저도 이런 이유로 이제 아기 전집같이 좀 비싼 물건을 살 때는 당근을 많이 이용해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당근 앱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네. 매너 온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매너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판매자구나 하고 물건값부터 먼저 이체하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예. 저처럼 이렇게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이렇게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좀 이런 사기 거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근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금융위원회에 개인 중고거래 때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이 금융당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인 관계자와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 다음 달 중으로 신청을 승인해서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혹시 당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 현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인데 이게 만나서 직접 현금을 주면 뭐 사기를 당할 위험은 적겠지만 미리 계좌 이체를 하고 물건을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물건을 내놓을 테니 예. 먼저 입금을 해달라. 그럼 입금이 확인되면 문 앞에 물건 내놓는 그런 거래를 문고리 거래라고 하고요. 이 택배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해요. 이런 이제 거래 방식이 늘다 보니까 이를 노린 사기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이런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당근 이제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추진 중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지 방식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요. 당근에서 구축해 놓은 당근페이를 통해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매자가 앱에 카드를 등록해서 물건값을 결제하면 이후 당근에서 이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이버페이의 안심 결제와 같은 건데요.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해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기 피해도 막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제도 이제 편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카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가 다음 달에 이 당근의 신청을 승인해서 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그러면 결국 당근
당근이 그동안 준비를 얼마나 해뒀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시작 시점이 정해지겠죠. 이 세부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나 실제 카드 업계가 얼마나 참여할지 등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매너 원도가 높으면 이게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보통 맞아요. 이게 예. 매너 온도라는 게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 구매자들이 점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최고예요 이런 걸 누리게 돼 있는데 시간을 잘 지켰다. 시간을 잘 지켰다. 그리고 뭐 답이 빨랐다. 실제 뭐 물건을 받아보니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믿어서는 거에 안 된다는 따라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예. 신뢰도가 높긴 한데 네. 그럼에도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분들 중에도 그렇군요. 알 수가 없다 보니 알겠습니다. 좀 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면 좀 더 사기피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허락해줬으면 빨리 허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AI 스마트폰과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관장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정 관장은 미국 전역에 41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 판매 프리미엄 마켓 스프라우츠와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하이베이비 TF를 운영하고 있는 KT가 100여 명을 돌볼 수 있는 1,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새로 만듭니다.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사옥에 생기는 새 어린이집에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포함해 교사진이 배치가 되고 학부모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됩니다. 에버랜드가 이번 겨울 큰고니 새 쌍둥이 야생 방사를 추진합니다. 일명 백조로 불리는 큰고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겨울철새로 여름에는 시베리아 등에서 살며 번식합니다. SRT를 운영하고 있는 SR이 오늘 28일 철도의 날 1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와 유니폼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새 기업 이미지는 고속열차가 바람을 가르는 듯한 선 중심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춘천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